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김중혁입니다. 평론가 성경원입니다. 저희가 무비썸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제목하여 썸 못 미. 네. 썸에서 못 다뤄줘서 미안해. 썸에서 못 다루는 걸 제가 왜 미안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썸에서 다루는데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한 편씩 해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썸에서 다루지 못하는 영화들을 아주 짧게라도 저희가 다루려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썸몬미 첫 번째 시간으로 다룰 영화는 우디 알렌 감독의 장장 48번째 장편 영화인 원더 휠을 골라봤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48번째라니. 다작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매 작품마다 좋은 작품들을 만드시니까 사실 약간 침체기가 있었잖아요. 그 우디 알렌 감독만큼 소위 말하는 감독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재밌는 감독도 드물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지금도 나오면 기대가 되는 작품들을 만들고 계시고요. 네. 저희 그 우디 알렌 영화를 다루려고 하니까 최근에 우디 알렌 감독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이 감독과 그의 인생은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거기까지 다루기에는 좀 시간도 모자랄 테니까 오늘은 우디 알렌 감독의 사적인 이야기보다는 그의 이번 48번째 작품 원더 휠을 중심으로 그 영화의 작품성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눈에 딱 보이는 첫 번째 포인트가 아마 뉴욕인 것 같아요. 우디 알렌 감독이 뉴욕에서 영화를 만들다가 유럽에 가셔가지고 몇 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사실 영화와 공간이라는 주제로 딱 한정해서 얘기하면 우디 알렌만큼 적절한 감독이 없는데 우디 알렌의 공간은 뉴욕이죠. 네. 그래서 사실 애니얼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그 전까지는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 원이나 작가에 가까웠는데 시작을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했죠. 네네. 근데 이제 애니얼을 찍으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뉴욕에 대한 흠모를 흠뻑 보여줬고 작품성도 인정받았고 이후에 나왔던 맨하튼이나 아니면 거의 길게는 한 2013년에 나왔던 블루 제스민까지 계속 뉴욕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뉴욕이 얼마나 멋있고 사랑스럽고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되게 지식인의 어떤 고뇌나 허영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뉴욕을 상징하는 감독님인데 한동안 외유를 했죠. 근데 그게 우디 알렌 감독이라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우디 알렌 감독이 뉴욕을 계속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사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우디 알렌 작품들은 되게 실망스럽거든요. 흔히 이렇게 다작을 하는 감독들이 자주 듣는 얘기, 자기 반복. 다작도 다작 나름이지 48편이나 되니까 어떤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특히 그 애니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간습적인 리얼리티, 영화는 진짜 사실적이어야 되는 걸 저항하는 영화로 굉장히 인정을 받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카메라를 직접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연극적인 문제를 만든다든지, 이건 정말 영화적인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는구나라는 걸로 각광을 받았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좀 이제 신선함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타개한 방안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에 나가서 이제 그쪽 나라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기 시작해요. 아마 공간에 묻어나는 뭔가를 얘기하는 걸로는 우디 알렌 감독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매치 포인트라는 영화를 영국에서 찍고 아마 계획했던 건 아닐 거예요. 매치 포인트를 찍고 스쿠프를 찍고 이렇게 찍다 보니까 괜찮은데 해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배경으로 찍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 간 김에 여러 편 찍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 투어를 하시죠. 그래서 로마 위드 파리, 로마 위드 러브라든지 아니면 로마 위드 파리 좋은데? 로마 위드 파리 좋아. 파리가 함께하는 미드나잇 인 파리라든지 아니면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 이게 국내 제목 아마 내 남자 아내도 좋아. 왜 이런 제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영화들 쭉 만들면서 자기 영화 세계에 변화를 줬어요. 근데 이게 의도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우디 알렌은 어디 갖다 놔도 우디 알렌이거든요. 뉴욕의 뭐랄까요, 되게 소심하고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인물, 지식인, 그리고 되게 끊임없는 유머로 자기 공허나 이런 걸 메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캐릭터를 딱 넣고 이때 어떻게 보면 찰리 채플린 같은 캐릭터인 거죠. 자기만의 캐릭터가 있는 거고 그런 인물이 뉴욕을 떠나서 딴 공간에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 나왔던 우디 알렌 영화들 보면 다 자기가 예전에 찍었던 거에 대해 대답하는, 화답하는 영화들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공간이 바뀌니까 되게 신선한 거죠. 네. 그래서 마치 제2의 전성기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다시금 관객들의 소비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뉴욕으로 넘어가셨죠. 뉴욕으로 오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바꾼 것 같아요. 아, 네. 1950년대 코니 아일랜드를 가면서 아 이게 김기덕 감독의 영화 제목과 같은 얘기네. 인간, 시간, 공간? 공간을 옮기기도 하고 다시 시간을 바꾸기도 하는. 네, 네, 네. 네. 그리고 다시 인간을 다루게 되는 그런 맥락이 있네요. 영화는 결국 홈맥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감독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방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감독님 중에 한 명인 것 같고 어쨌든 그 전작인 카페 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뉴욕에 살짝 발을 걸치는 어쩌면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소사이어티는 LA에 갑자기 떨어진 뉴욕 출신의 작가 지망생, 뭐 영화인 지망생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장면들 보면 되게 LA를 혐오하는 발언들, 농담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디 알렌 감독 본인의 어떤 경험담인 것 같고 되게 기억나는 대사 중에 하나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우회전할 수 있는 것 빼고는 LA는 어떤 장점도 없는 것이다. 그건 어디에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빨간불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우회전할 수 있잖아요. LA의 장점은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죠. 네. 그 심하네, 정도로 사람이. LA로 상징되는 할리우드 시스템에 대한 되게 뭐랄까요 혐오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습적인 리얼리티에 저항하기도 하고 모든 그 작품적인 맥락들이 자기의 경험담 같은 게 녹여낸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작품에 어떻게 보면 전신이 된 게 원더웰이 전신이 된 게 욕망이라는 전차 그 테네시 윌리엄스가 쓴 소설이잖아요. 그 소설의 어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좀 재밌는 게 욕망이라면 전차를 영화화한 게 이 찰스 펠드만이라는 프로듀서인데 이 프로듀서를 우디 알렌이 초기에 LA에 넘어갔을 때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를 발탁해주고 영화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적으로도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작품은 자기한테 되게 의미 있는 이 이야기 구조 자체가 우디 알렌이라는 개인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일 것 같고 그래서 원더힐이 어떤 의미에서 약간 블루 제스민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 구조를 결국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금 뉴욕으로 완전히 돌아왔을 때는 이 이야기 구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네. YJH님께서 우디 앨런 아시아에는 안 올까라고 해주셨는데 모셔도 별로 뭐 재밌는 걸 못 찍을 것 같아요. 아시아에는 그렇게까지 재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안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전 투어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투어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유럽에서 많은 걸 뽑아 드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YJH님처럼 저희 얘기 나누고 있는 원더휠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예매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예매권을 많이 쏠 거니까 지켜봐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블루 제스민 얘기하셨는데 블루 제스민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담고 있고 우디 앨런이 노래를 참 잘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블루 제스민에서 생각난 노래가 저는 블루문이라는 노래거든요. 영화에 그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코니 아일랜드 워시보드라는 노래하고 이 노래를 무수하게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노래가 You Belong to Me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You Belong to Me라는 노래가 사실은 굉장히 사랑에 대한 집착 혹은 사랑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제목과 노래와 너무 잘 어울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노래를 참 잘 쓰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약간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미국의 팝송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톤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굉장히 연극적으로 잘 세팅을 하잖아요. 그게 요소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음악이니까. 네. 코니 아일랜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그렇죠. 영화는. 코니 아일랜드가 영화에서 꽤 많이 나오고 특히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무조건 나오거든요. 애니멀에도 되게 중요한 장소로 나오기도 하고 원더힐이라는 제목 자체가 코니 아일랜드에 있는 대관람차 이름인 그렇죠. 거죠. 지금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영화를 찍고 이 영화의 배경이 된 50년대만 해도 처음에 오프닝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쇠락해 가고 있는 이 관광 명소나 유원지로서는 이미 한물간 한국으로 치면 약간 어딜까요? 인천에 있는 놀이동산 네, 디스코 팡팡. 예. 우리나라도 디스코 팡팡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원더휠이라는 게 대해전 관람차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디스코 팡팡 역시 계속 회전하는데 거기서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아. 슬프다. 되게 저는 다시 황금기 거의 끝자락에 속한 코니안들을 보는데 네. 제가 잘 아는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영화에서 많이 봐서 익숙해진 장소, 맞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걸 다뤘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사라져가는 것들, 뭐 잊혀져가는 것들, 남겨진 것들에 대한 애상, 애환 이런 게 녹아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디 알렌 영화는 거의 모든 영화가 다 인생의 메타포를 다루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약간 부조리급 같은 느낌이고 이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거 자체가 거대한 부조리극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서 이 영화도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 놓인 인간, 희비극 그리고 늘 하는 약간의 거리두기 관습적 리얼리티를 탈피하는 여러 가지 뭐 연출들, 방식들 그리고 전매특허인 그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말이 만들어내는 리듬감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뭉쳐진 영화인 거죠. 말이 많으려면 일단 연기가 너무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디 알렌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연기를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블루 제스민의 케이트 블란쳇 같은 경우를 전 대표로 들고 싶은데 이번 영화에서도 케이트 윈슬렛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연기가. 이런 역할을 유독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타이타닉에서의 워낙 아름다운 역할도 잘 소화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약간 레볼루셔너리 로드가 네. 생각이 났거든요. 네. 거기 나왔던 되게 소심하고 뭐 홈플러스 시달리고 근데 되게 자기 파괴적이면서도 섬세하고 되게 예민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화하는데 이만한 지금 미국 여배우 중에 이만한 배우가 있을까 싶을 만큼 네. 그냥 배우가 무대에 서서 연기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즐거운 이 얘기에 담고 있는 뭐 메시지나 아니면 인생의 메타포 이런 걸 굳이 안 따라가도 연기를 너무 잘해라는 느낌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연기를 정말 꽉 찬 연기를 보여주죠. 뭐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영화에서 조명을 굉장히 희한하게 쓰는데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를 할 때마다 조명을 계속 바꾸면서 마치 연극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를 비추는 것 같은 감독의 애정 같은 것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정말 케이트 윈슬렛을 위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우디 알렌이 원래 여배우들을 잘 다루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우디 알렌의 여배우들이 늘 있죠. 그게 방금 얘기한 자기 파괴적이고 되게 예민하고 섬세한 캐릭터. 신경쇠약 네, 직전의 신경쇠약 여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이름을 붙이면 아마 그렇게 붙이는 게 딱 적당할 것 같은데 네. 모든 영화에 거의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늘 그거를 연기를 해주는 적절한 배우를 찾아내는 것도 감독의 재능인 거고 이를테면 애니싱 에이스에 나온 크리스티나 리치라든지 아니 매치 포인트의 스칼렛 요한슨 네. 스칼렛 조한슨을 해주십시오. 스칼렛 조한슨을 팬으로서 네. 네. 본인이 스칼렛 조한슨이라고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스칼렛 요한슨 네. 네. 블루 제스민의 케이트 블란쳇 그러니까 사실 이 배우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 영화를 봐도 아깝지 않다는 정도의 캐릭터들을 선택하고 그걸 끌어내는데 네.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갖고 네. 있는 특히 후반에 한 20분 정도의 케이트 윈슬렛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배우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민트 T님께서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이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스포일러를 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조요원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가 재밌는 게 내레이션이 등장을 하고 영화 바깥에서 설명을 하는 구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역할을 이 저스틴 팀버레이크 미키라는 캐릭터가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극 전체를 아우르고 설명하고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력적인 남자로 나온다. 정도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키 역할이 사실 우디 알렌 영화에 늘 나오는 자주 나오는 인장 같은 거잖아요. 네. 화면에 직접 말을 거는 그렇죠. 인물이고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약간 투영된 것 같기도 해요. 꿈과 낭만을 꿈꾸는 극작가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쵸, 자기 역할인 것 같은데 그렇게 역할을 맡긴 것 치고는 너무 잘생긴 저스틴 팀버레이크 화면을 통해서 말을 거는데 빠져들더라고요. 이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가수로 너무 유명하지만 사실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꽤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사실 회자가 많이 되는 건 인사이드 류인에서의 역할, 네. 그 포크 가수 짐 버키 역할을 네. 맡았을 때 정말 연기를 잘했거든요. 네. 이렇게 연기를 잘한 배우였어? 싶을 정도로
인상적인 캐릭터였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좀 소소한 역할들이나 아니면 주로 좀 규모 있는 블록버스터들 나오면서 본인의 어떤 색깔들 보여줄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되게 간만에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돌아왔네, 연기를 또 잘하네 라는 느낌이 드는 캐릭터를 딱 맡아서 되게 반가웠어요. 네. 김경민님께서 왜 배경이 하필 놀이공원일까라고 해주셨는데 이 놀이공원에 저는 왜 이곳을 주요한 무대로 생각했을까라고 저 혼자 추측을 해본 바에 의하면 소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화에서 계속 이 주인공 이름이 지니. 지니를 괴롭히는 소리들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그 사격 연습하는 그런 데가 그렇죠. 있어요. 총소리가 들리고 밖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리고 굉장히 시끄럽게 이 지니를 괴롭히는 사운드가 사실은 계속 영화 전반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놀이공원만큼 소리가 이렇게 요란한 데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소리 때문이라도 놀이공원을 선택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경쇠약 직전에 여자를 만들기 딱 좋은 공간이죠. 네. 현란한 소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코니 알랜드란 공간 자체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꿈과 환상을 주는 공간이기도 하고 근데 그 공간에 있는 되게 비루한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꿈과 환상을 꿈꾸지만 사실은 그쪽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뭔가 의지라든지 아니면 행동력은 없는 사람, 그게 인생에 대한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요. 코니 알랜드 자체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되게 철학한 공간, 지금은 낡아버린 꿈과 환상 같은 느낌인데 진이란 캐릭터의 위치가 딱 그래요. 원래 연극 배우였고 그렇죠. 연극을 꿈꾸고 있는데 한순간에 자기의 실수로 이제 다시 연극을 할 수 없는 상황, 연기를 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사람, 그리고 탈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인물을 속하게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네. 유원지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계절인 것 같아요. 그 유원지는 그리고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만 열릴 수 있는 한정적인 시간이고 아주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진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가족이 아주 짧은 순간에 행복을 맛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계절의 특성 같은 것도 유원지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 영화의 제목을 붙이라면 약간 한여름밤의 꿈? 그건 저기 무비썸에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라이브에서 자꾸 제목을 붙이려고 네. 그러세요. 김현수 기자님과 제목을 다시고요. 오늘은 무비썸 라이브입니다. 은근히 또, 알겠습니다. 경쟁 구도야. 무비썸 라이브도 많이 봐주시지만 무비썸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이 포인트로 조명이 정말 특이했던 것 같고 정말 영화 보는 내내 저도 그 영화적인 코드 같은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봐도 조명이 정말 특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게 사실 이야기만 보면 막장 드라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극적으로 소비되지 않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디 앨런 감독이 갖고 있는 되게 스타일, 그 관습적인 리얼리즘에 저항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고 그리고 일단 희비극, 부조리한 상황에 놓인 인물들을 보여주는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촬영, 그 화면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 여기에 대고 막장이다라고 하기엔 너무 고급스러운 거죠. 네. 근데 이 촬영 감독이 이제 비토리오 스토라로라고 이 카페 소사이어티 네. 이를 함께 작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워낙에 색감을 잘 쓰는 대표적으로 지옥의 묵시록이나 마지막 황제 같은 한마디로 촬영 쪽에는 되게 거장이신데 네. 유독 이 기본적인 색감이 뛰어난 감독이었고 카페 소사이어티에서도 색감을 되게 잘 보여줘요. 뉴욕의 색깔과 LA의 색깔을 구분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원더힐이라는 그 코니 아일랜드 공간 안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인물의 색감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니를 보여줄 때 어떤 색감과 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지니의 딸이죠. 그 일부딸이라고 을부딸이라고 하는 네. 남편의 딸, 네, 네. 다른 딸인데 그 여성을 보여줄 때 색깔이 다르죠. 지니는 주로 약간 붉은색 계열의 색깔을 보여주고 캐롤라인은 푸른색 계열을 보여주고 두 인물이 처한 위치나 상황과 지향하는 바 나아갈 방향 그게 다 다른데 각각 구분해서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만 보여줬으면 되게 그냥 빤한 관습적인 장치인데 이 색깔이 섞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감정이 섞이는 순간들이 있고 그거를 조명을 쳐서 보여주는데 되게 묘한 색깔들이 나와요. 네. 이게 뭔가 설명하기 힘든 색깔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우디 앨런 감독의 감각이기도 하고 이 사실 빅토리오 스토러라는 촬영 감독의 어떤 감각이기도 한 거죠. 저희가 영화 원더휠의 그 한국판을 만든다면 저희가 아시아에 안 올 것 같다고 했지만 아시아에 온다고 치면 색감도 궁금하긴 하지만 이 원더휠을 한국 배우들이 맡으면 어떤 배우들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인터뷰 이벤트를 좀 했는데요. 그 중에서 3위부터 2위, 1위를 소개해 드릴 텐데 저 이거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영화 전문가들이구나. 캐스팅 디렉터를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3위는 진경 배우. 아, 네. 이 진경 씨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에서 연기력을 과시를 하고 계신데 정말 연기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일 임팩트 있는 장면은 그 암살에서 초반에 정말 짧게 나오는데 사실 영화 끝날 때까지 제일 멋있는 여성으로 그렇죠. 기억되는. 네. 2위는 생각만 해도 약간 짜릿한데 이 배우가 이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고현정 씨입니다. 아, 네. 약간 좀 고현정 씨가 정말 저한테 1등인데 고현정 씨가 이 역할을 하면 정말 어떤 느낌이 날지 궁금하더라고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현정 씨가 느낌이 약간 묻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으로 케이트 윈슬렛과 가장 비슷한 이미지의 한국 배우를 꼽으라면 저도 고현정 씨인 것 같아요. 이 역할과 어울린가는 별개로. 1위는 많은 분들이 뽑아주셨는데요. 김혜수 씨입니다. 아, 네. 네, 김혜수 씨하고 케이트 윈슬렛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연기도 워낙 그 요즘 새로운 연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할도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원더휠을 볼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로 이 원더휠을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디 앨런 감독 잘 아는 팬들이 보면 좀 너무 익숙해요. 많이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하시고 있고 그리고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뉴욕의 시절의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건가 싶은 되게 기시감 같은 게 있거든요. 또 워낙에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영화 중에 블루 제스민이라는 정말 그렇죠. 걸작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디 앨런 감독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영화 접해본 적 없는 분들이 보면 되게 신선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만듦새라든지 아니면 이런 연출적인 장면이라든지 특히 화면 찍는 방식, 색감, 연극적인 구도 이런 거는 정말 타의 추종보라 할 정도로 잘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거대한 부조리 정말 잘 찍은 연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영화적인 연출도 녹아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디 앨런을 모르는 분들 오히려 좀 낯선 분들이 보시면 이런 영화가 있었어 라고 해서 이 영화를 출발로 해서 우디 앨런의 다른 영화들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인생 선배님께서 제 선배는 아니고 인생 선배님이신데 무비썸 머그컵 크크크 가지고 싶네요 크크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 저희가 새로 좀 준비를 해본 디자인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수 없나? 무책임한 발언들. 드릴 수 없나 봐요. 제 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원더휠을 소개하는 마지막 코멘트로 우디 앨런의 대사 중에 몇 개를 골라봤는데 예전에 나왔던 대사인데 이번에도 통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대사를 골라봤습니다. 부부일기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작품에 어떤 대사가 있냐면 당신은 섹스를 통해 모든 감정을 표현하지 사랑만 빼고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우디 앨런이 주옥 같은 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는 약간 좀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골라봤고요. 또 하나 애니 홀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 말이야 인간관계는 상어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 그래? 끊임없이 헤엄치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말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들의 상어는 죽어버린 것 같아 라고 인간관계를 상어에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이 원더휠에도 상어와 상관이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저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더휠 보실 분들에게 조언을 하나 하자면 네. 영화 보실 때 사실 이거는 워낙 이야기가 잘 정돈돼 있어서 그냥 따라가면서 볼 수도 있는데 그 지니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네. 하는 행동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요. 저는 지니 아들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이거는 영화 보시라고 직접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행동을 왜 하는 걸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 행동을 왜 하는 걸까? 그리고 그 행동이 나오는 타이밍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거든요. 영화를 좋아하는 소년이고 그리고 이 그렇죠.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소년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영화를 좀 다시 정리해 보시면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이해될 수 있을 되게 친절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점으로도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캬오캬오님께서 김중혁 작가님 잘생기셨어요라고. 있어요 어디? 아, 내가 아이디까지 지어낼까 설마. 네, 그런 댓글을 마지막으로 썸몸미 네,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요. 저희 무비썸 채널 구독하시면 라이브 공지가 바로바로 날아갑니다. 라이브 보실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라이브 아마 2월 둘째 주가 될 것 같은데 이 공지 역시 정확한 공지 역시 구독을 하시면 네, 받아보실 수 있겠죠. 네. 다음 라이브 때까지 저희는 또 인사를 드리고 그동안 무비썸 잘 부탁드리고 라이브 때 다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